나의 해법은 문재인 주변에 소위 막 정치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누구나 다 아는 문재인 측근이 있어. 유명한 친노가 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문재인에 대한 모든 비난을 내가 지고 가겠다. 안희정이 노무현을 위해 감옥 간 것처럼 그렇게 한 7명 정도가 선언을 하는 거야. 선언하고 출마 포기 선언을 해. 걔네들한테 재보궐선거 나면 무조건 우선권을 주는 거야. 내년 총선에는 그 사람들이 딱 출마 포기를 해. 그래서 정말 포기한 모습을 보여서 더 이상 잔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문재인 발목 잡고 지랄 연병하는 그 쓰레기 같은 노인들한테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내년 총선 승리해. 그 다음에 반드시 재보궐선거 생긴다. 재보궐선거 때 그 자기네들이 출마 포기했던 사람들을 희생한 대가로 먼저 주는 거야. 어때요? 지금 문재인 싫은 사람은 여기서 왜 듣고 있어? 지금 내가 문재인한테 얘기하는데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조경태야? 자, 어때요? 내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선수가 그런 광폭 행보를 해나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법, 드라마를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의 드라마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당대표 경선할 때 가장 앞서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중에 대표 7명을 출마 포기 선언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문재인이 내려놓는다. 그걸 보게 하는 거야. 그렇게 딱 선언해서 끊고 소위 친문이니 친노니 이렇게 잡소리를 못하게끔 대표적으로 딱 개백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전투에 나가던 결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문재인이 자 모든 야권 다 모여 외치는 거야. 그리고 진보 정당들을 모아내는 거야. 진보 정당들 모아내서 하나의 새로운 젊은 세력들을 물갈이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6개월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이런 말 하면 또 나한테 욕을 하겠지만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데 손혜원 씨는 카피라이터야. 손혜원 씨는 카피라이터라고.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카피라이터 데려다 놓고 우리도 광고 전문가가 왔으니까 그 사람한테 선거를 다 맡겨야 된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나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걸어놓은 프랭카드를 보면 막 화가 나. 왜 화가 나냐? 짧고 굵게 카피라이터 핵심이 뭐야? 짧은 단어에 모든 거를 담아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주절주절 말이 긴데 핵심이 없어. 말이 너무 많아. 지나가는 프랭카드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무슨 선거 전략을 짜. 프랭카드 1초에 읽을 수 있어야지 그게 프랭카드야. 프랭카드의 글이 20자 넘어가면 그건 프랭카드가 아니라고. 16자 이내에 끝내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손혜원 씨는 선거의 선자도 몰라. 정치 여론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선거 정서를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 그 광고 전문가가 왔다고 손혜원 씨를 광고 전문가라고 앉혀놨는데 새누리당의 그 사람하고 손혜원 씨의 차이가 뭐냐? 새누리당 선거팀을 맡은 애는요 광고 판을 엎은 애예요. 새누리당에서 광고 기획한 애는 선거기획단은 광고의 판을 엎은 애라고. 이전에 있었던 광고의 흐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운 광고 시장을 열은 애야. 그래서 걔는 전략가야. 그런데 손혜원 씨는 누구냐? 처음처럼이나 아주 그 귀에 걸리는 몇 가지 네이밍에 성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문학적 감성이나 그런 소비자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갈 수 있는 네이밍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게. 그 손혜원 씨에게는 가령 어떤 슬로건 있잖아. 5자 이내의 슬로건. 응? 길면 8자 이내의 슬로건 정도만 맡기고
선거 전략은 선거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지금 새정치연합은 선거 전문가가 없어. 왜? 야당은 이제까지 권력을 스스로 얻은 적이 없는 거야. 늘 여당이 잘못해서 야당이 어부지리로 젊고 새로운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반감으로 찍어준 그걸로 당선돼 봤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거판을 바꿀 줄을 몰라. 늘 여당이 못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선돼 봤기 때문이야. 그래서 야당이 스스로 선거판을 바꾸지 못해. 선거판을 유일하게 바꿨던 단 한 사람이 있어. 노무현이야. 내가 볼 때 지금 야당들 중에 이제까지 야당의 역사 중에 선거의 판을 바꿨던 사람은 유일하게 노무현이야.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의 판을 바꾸진 못했어요. 그냥 그 인물의 호남 사람들이 호남의 분노, 한 이게 합쳐져서 김대중이라는 어떤 신화를 창조한 거야. 근데 사실 그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은 철저히 노무현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거판을 만든 거야. 선거 전략을 바꾼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한광옥 그리고 뭐 이인재가 1, 2등 할 때였어요. 이인재가 대통령 후보 1등, 한광옥이 2등 그러던 시절에 광주에서 노무현을 1등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올라온 거야. 그런 판은요 소름 끼치는 판이야. 그렇게 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다시 이 땅에 태어나기 어렵다고 봐. 내가 볼 때 새누리당의 선거판을 만드는 놈이 노무현급이야. 노무현급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애야. 정말 무서운 애예요. 그래서 걔하고 상대한다고 손혜원을 데려다 두고 전권을 주면 안 된다고. 손혜원 씨에게는 다 판을 짜놓고 슬로건만 맡겨야지.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야당 60년사에 김영삼이를 가운데에다 박아놓는 거야. 정치에 대한 기본이 없다고. 그런데 그 새누리당 홍보팀 걔는요, 그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야. 정치했으면 지가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판을 바꾸는 사람이야. 그 새누리당 새빨간색으로 색깔 묻혀갖고 와서 완전히 야당 공약 베껴서 아무렇지 뻔뻔스럽게 갖다 놓고 경제민주화를 외쳤잖아. 문재인 팀에서 경제민주화가 말이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을 설득이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 경제민주화 박근혜 떠들고 다녔어. 경제민주화 뜻도 모르는 박근혜한테 그거 떠들고 시키게 한 거야. 내가 볼 때 새정치연합의 그 홍보팀은 정도전 같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판을 바꾼 사람이 있어. 몇 명. 정도전.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 홍보팀 노무현. 난 3명이라고 봐. 우리 땅에서 그 개인이 이 역사를 바꾼 새 인물이 있다라면 나는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 판을 바꾼 사람이야. 왕조를 교체해버린 사람이야. 그 다음에 노무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노무현. 그 다음에 소위 새누리당 홍보팀. 12년 대선 총선을 총지휘했던 그 TTL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데려올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을 못 바꾸는데 명분이라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하고자 하는 미래가 뭐냐고. 박영선, 천정배, 손학규 있어? 뭔 새로운 비전이 있냐고. 없단 말이야. 김한길이가 있겠어? 안철수가 있겠어? 지금 새정치연합이 꿈꾸는 미래, 새정치연합에서 그 주도하고 싶은 이 민주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미래 비전 이런 걸 제시하라고. 그것도 젊은 의원들 앞장 세워서 그런 주장을 하란 말이야. 젊은이들이랑 소통 잘하는 젊은 의원들 내세워서 그런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다. 외치고 나가라고. 지금 그거 할 때야. 뭐? 전당대회? 아휴. 뭐 근데 난 내 말을 꼭 들을 거라는 기대가 아예 없어. 내 옛날부터 얘기도 안 듣더만.
내 말 옛날에 들었으면 지금 역사가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지.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이야기. 자, 잠깐만요. 지금 녹화 종료 한번 하고 갈게요. 내가 2012년에 이 선거가 쉬운 선거 아니다. 이 선거 쉬운 선거 아니다. 그때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뭐 안철수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투표율이 70%가 되면 스타킹을 신네 어쩌네. 거의 뭐 공천만 받으면 야권이 무조건 이기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저쪽은 박근혜라는 무기를 가지고 대선이라는 확고한 상을 가지고 나가는 싸움이고 이 선거는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선거다. 그러니 철저하게 젊은 남자를 내세워서 그 당시 제일 젊은 남자가 이인영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인영을 세우라고 그런 거야. 이인영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김광진을 세우든 안희정을 세우든 다른 남자를 세워서 박근혜와 젊은 남자의 코드로 가야 된다. 그래야 2012년에 젊은 사람들이 뭔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모인다. 아휴, 안철수를 데려오면 된다고 막. 아휴. 그래서 안철수가 젊어? 미래 비전이 있어? 국회의원 숫자 줄이라는 얘기 나고 앉아있고. 아휴. 자, 다음 이야기. 지금 이제 합참의장, 합동참모본부, 아니야, 그죠?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을 지금 새로 뽑는 중인가 봐. 그래서 박근혜가 내정을 했어. 누구라고? 이순진. 와, 이름은 이순신이야. 이름은 이순신인데, 예. 이 이순진이라는 이 합참의장 후보가, 헷갈려 아주. 이순신 같아. 이름은 죽여줘. 역시 박근혜가 세운 사람다워. 정말 안보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는 박근혜가 세운 합참의장 후보다워. 북한 지뢰가 터진 날, 아니 북한 지뢰 도발이 북한이 그랬다는 게 밝혀진 날 골프 쳤대. 정말 완벽하잖아. 야, 진짜 이런 인사는 박근혜 아니면 아무도 못해. 와, 얼마나 안보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면 합참의장 후보가, 한마디로 군 최고 수뇌부가 북한에 의해서 우리 사병의 다리가 절단된 날 골프 치러 갔겠어. 대단하잖아. 박근혜가 아니면요 이런 사람 지명 함부로 못해요. 왜? 노무현이 이런 사람 지명하면 탄핵당하거든. 그럼 김대중이 이런 사람 지명해봐봐 난리가 나지. 조중동에서 아예 그냥 죽이고 탄핵하고 사형시켜서 아예 그냥 시체를 갈아서 뿌릴걸? 박근혜니까 하는 거야, 박근혜니까. 예. 기본적으로 원래 이 박근혜 정부의 안보의식 투철하잖아. 그래가지고 박근혜 첫 번째,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네. 그래.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사실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예. 미안해요. 이게 들어올 때 이렇게 그 IQ 검사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IQ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없네, 아프리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냥 막 들어오게 해서 진짜 미안해. 이제, 어느 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우리 동생이 시험 감독을 갔는데, 뒤에 반에서, 선생님! 8번 문제 답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쉰 다음에, 있어.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가 못 알아들으면 말도 안 된다는 편견을 버려. 예. 우리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 누구였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 사진을 핸드폰에 걸고 다닌다고 그거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잖아. 막 쌩 고집을 피웠잖아.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 무기 회사 브로커였어. 그리고 그 무기 회사 브로커 하면서 껄쩍지근하게 받은 주식 따로 관리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국방부 장관 그만뒀잖아. 정말 우리 이참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박근혜의 인사.
일단 저기 좀 준비해주세요. 그동안 박근혜 인사 참사의 기록 가장 좀 새끈한 걸로 가장 잘 나와 있는. 자, 이순진 이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합참의장 후보인데 지뢰 도발 북한 소행이 확인된 날 골프. 예. 김광진 새정치의원 합참의장 후보자 비판. 이 후보자 당시 북한 도발 사실 인지 못해. 이게 지금 변명인 거야. 그때 북한 도발 사실을 인지 못했다.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한 거야. 군 최고 수뇌부가 그 당시 그 북한 지뢰 도발, 지금 남북 회담을 하고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 북한에 대화를 하러 가고 그거잖아. 이 지뢰 도발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호 여사가 북한으로 초청받아 가기 전날이야. 그리고 그날 바로 지뢰가 터졌고 그게 그날 밤 10시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걸 몰랐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DMZ 목함 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8월 9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아니야 8월 9일이면 북한 소행으로 발표가 난 날이네. 발표가 난 날. 내 기억에 이호 여사가 북한을 갔던 건 5일에 갔다가 9일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5일에 갔다가 9일인가 돌아왔고 그 북한 도발이라고 발표한 게 8일쯤이었을 거야. 그죠? 이휘호 여사가 그 북한에 간 건 그 5일부터 8일까지인가 9일까지인가 갔다 왔어. 그리고 그때 그 5일날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전통문을 따로 보내갖고 이호는 맨손이다. 이희호예요. 예, 이휘호는 누구야? 이호가 맨손으로 간다. 그렇게 사인을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이 꼴통 완전 얘네들이 뚜껑 열려가지고 난동을 부리게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 대북 대화를 박근혜가 주도했다라는 자랑치고 싶어서 북한이 내민 손을 뿌리친 뿌리쳤던 사건이 바로 그때예요. 자, 그 발표가 난 게 8일이야. 사건은 8월 4일에 났고 8월 4일 저녁 때 이미 그 보고가 들어갔어. 청와대에 보고를 했어. 국방부에서. 그런데 누가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씹은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 씹고 야 대화 우리랑 하자 이러면서 북한에다가 그 말 걸었다가 북한에서 대노해가지고 시끄럽다고 치워버리라고 막 거절당했던 그게 5일이야. 그 다음에 그걸 6일까지 숨기다가 6일 7일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 그러니까 8일에 북한산 지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내 말이 맞지? 그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3, 4일이 지난 거야. 그런데 합참의장 후보 정도 되면 군 최고 수뇌부인데 몰랐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8월 9일에 골프장으로 갔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자는 제2작전사령관 그것도 제2작전사령관이었대. 근데 1년간 총 14번이나 군 골프장을 이용했고 특히 DMZ 목함 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8월 9일에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말 박근혜다워. 정말 박근혜다워요. 그죠? 예. 닥쳐! 정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새끼가 미안해. 닭을 갖고 와. 닭을 갖고 와야 치지. 닭도 안 주고 왜 나한테 닭을 치래? 하여튼 이런 짓거리 했다. 김 의원은
8월 9일에도 자, 어머, 굉장히 당황들 했나봐요. 우리 어린 것들. 예, 우리 어린 것들이 그냥, 막 너무 당황했어. 그래요. 이게 중요한 뉴스인가봐요. 아, 너네 그 1억 쓰레기, 저기 타워팰리스 1억 쓰레기 이거 가리려고 한 거였어? 왠지 너네 반응이 좀 그렇다? 자, 저기, 이모티콘은 무조건 강태입니다. 예. 김 의원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중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분이 지뢰도발이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당일 골프를 쳤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골프만 친 사람이 아니네. 5.16은 군사혁명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사람이군요. 자, 이 기사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일단 기사가 열리는 동안에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장 자료를 내어 8월 9일까지는 지뢰사고가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북한 도발임을 인지한 것은 8월 10일 9시 5분 합참의 대북 경고 성명에 따른 군사대비 지침을 수령한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합참은 작전 보안 유지를 위해 13야전군에는 8월 5일 DMZ 작전 지침을 하달했고 적의 추가 도발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작전사는 8월 10일 이전까지 전파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해명을 위해서 저 긴박한 순간에 우리 군 수뇌부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걸 발표까지 했네요. 그죠? 자기가 합참의장이 되기 위해서 저 긴박한 순간에 우리 군에서 이랬다라는 걸 공개까지 했네요. 8월 9일까지, 아니, 8월 10일까지 전파를 안 했다. 아니, 8월 9일에 언론에 발표가 됐다니까. 8월 5일에서 8일까지 방북. 방북 보고해야 하는데 북한 지뢰라고 그거 알려가지고 저기 방북 성과를 또 가린 거 아니야. 자, 이 이순진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또 볼까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5.16은 군사혁명이래. 김광진 새정치의원이 석사 논문을 공개했는데 군의 강력한 권위주의가 산업화 기반을 이루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해명을 피했다. 이 합참의장 후보자가 5.16을 군사혁명으로 미화했다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내서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석사 논문 21세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민군 관계 발전 방향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을 보면 이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지칭하고 군사 독재 기간을 미화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이 후보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독재 시절을 5.16 군사혁명 세력에 의해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수행한 시기, 군의 강력한 권위주의가 산업화의 기반이라고 미화했다고 말했다. 아, 박근혜가 이래서 지명했구만. 박근혜가 이래서 그 합참의장 시키려는구만. 김 의원이 지적한 곳은 이 후보자의 논문 30쪽 색인 부분으로 이 후보자는 5.16 군사혁명을 설명하면서 당시 정치사회적인 무능과 부패 혼란으로 인한 국가위기인식,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필요성 증대 등을 군부 정치 개입 동기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군부 집단의 이익 추구와 개인적인 야심과 불만심 등도 또 다른 5.16의 동기로 지목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5.16을 정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민군 관계를 시대적으로 설명하면서도 3, 4공화국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고도성장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집착은 경제 우선 논리에 의한 시민적 자유의 제한, 불균형적인 도농 간 성장 격차,
선성장 후분배 원칙에 따른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뭐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다 맞는 얘기야. 지나친 고도 성장과 경제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 경제 우선 논리를 만들었고, 이게 시민적 자유의 제한, 한마디로 독재였다는 얘기죠. 불균형적인 도농 간의 성장 격차.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새마을운동을 했다고. 그 다음에 선성장 후분배 원칙에 따른 소득 불균형 심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온 얘기야. 그러나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5.16 쿠데타의 원인을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익숙한 민간 정치인들의 능력 제한으로, 한마디로 민간 정치인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5.16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파악했다는 얘기잖아. 이 때문에 군부가 자연스레 정치 개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해 사실상 5.16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인식하고 군사 독재를 미화한 분이 합참의장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즉각적인 해명을 피한 채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열리고 있죠. 해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군사 쿠데타하고 군사혁명이 다른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중에 군사 쿠데타랑 군사혁명이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있죠. 잘 모르시죠? 군사혁명, 5.16 혁명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5.16은 혁명이고 4.19는 의거다라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역사학 용어가 있어요. 혁명이라는 말하고 쿠데타라는 말이에요. 이 혁명이란 말, 레볼루션, 요게 서양의 역사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예, 서양 역사학에서 나온 개념이고 쿠데타도 서양 역사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쿠데타라는 말이나 혁명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둘 다 프랑스 혁명사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면 혁명이라는 말과 쿠데타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혁명이라는 말하고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는데, 혁명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4.19 혁명처럼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내쫓을 때, 왕을 내쫓을 때 그걸 혁명이라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혁명이란 말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최고 권력자를 내쫓으면 그게 혁명이야. 근데 쿠데타는 뭐냐? 한마디로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군인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그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는 행위, 이걸 쿠데타라 그래.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의 쿠데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나폴레옹을 굉장히 영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동아정과에 보면 동아정과의 앞부분에 나폴레옹이 말을 쫙 달리는 모습, 우리 학교 다닐 때 청소년 때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내가 유럽 가서 깜짝 놀랐잖아. 나폴레옹의 나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야. 프랑스 사람들 말고는 프랑스 사람도 부끄러워해.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은 독일의 히틀러급이야. 우리는 몰랐어. 영국의 대처,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우리는 되게 카리스마 있다라고 배우고 자랐어. 이게 개논리였더라니까. 유럽 가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내가 막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개망신 당했잖아. 유럽 사람들 얼굴 새까매지는 거야. 특히 이탈리아에서. 와, 나 맞아 죽을 뻔했어. 이탈리아 사람들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저주해. 예. 이탈리아에서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저주해. 근데 이탈리아에 가갖고,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죠. 그 얘기했다가, 어메,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우리만 모른 거야, 우리만. 우리만 나폴레옹을
굉장히 작은 영웅, 막 자유주의를 전파한 사람 그렇게 알고 있어. 유럽에서는 그 독재자야. 유럽에서는 침략자이고 독재자인 사람. 미친놈. 나폴레옹 미친놈이라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뭐,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 없다. 그런 말도 안 했다며. 나폴레옹이 그 말을 하지도 않았대. 없는 말이야. 우리나라 애들한테만 그 주장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 나폴레옹을 단지 키가 작다는 이유로 박정희가 미화한 거야. 우상화하고. 나폴레옹의 특징이 뭐냐면 키가 되게 작았어요. 160이 안 됐던가 그래. 그래가지고 왕비를 맞아들일 때 그 여자가 키가 커갖고 지가 한 계단 올라가서 결혼시켰잖아.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키가 작은데 지가 키가 작으니까 나폴레옹을 우상화한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폴레옹은 그렇게 영웅이 아니라고. 예. 영웅 취급을 안 해, 유럽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 대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 왕국이 너무나 착취했어. 국민들을 너무나 착취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게 과정과 역사가 있어. 여러분 시민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시민혁명. 그 시민혁명이라는 건 뭐부터 시작하냐면, 영국의 명예혁명,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이거를 묶어서 3대 시민혁명이라 그래. 세계사를 바꾼 3대 시민혁명. 무슨 얘기냐? 요 과정을 통해서 영국이 가장 먼저 시민혁명을 해요.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주도한 애들이 누구냐? 자본가야.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역을 통해 식민지에서 금을 싣고 와서 그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된,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양을 키워서 양의 털을 깎아서 모직공업을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다음에 돈을 벌면 국가에서 너무 세금을 떼어가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거둘 때는 의회에서 허락받고 거둬라. 그래서 의회 정치를 만든 게 시민혁명이야. 시민혁명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의회가 중심이 돼서 함부로 국민에게 세금을 못 걷도록 통제하게 된 사회. 그러면서 한 사람이 지배하는 왕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민주주의의 확립. 그게 시민혁명의 뜻이야. 그래서 이제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자본가들이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게 모직공업은 양털에 기름기가 있어갖고 기계공업이 안 된 거야. 그런데 면직공업은 면화는 그게 기름기가 적어서 기계화가 가능했대요.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을 만들면서 영국이 산업국가로 성장하게 된 거야. 근데 영국이 그래서 한 100년이 빨라. 먼저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 영국에서 자신들의 경제적으로 생산한 물건들을 식민지에 팔아먹은 거야. 비싼 값에. 그러면서 미국의 식민지에다 막 팔면서 식민지에다 세금을 많이 걷었단 말이야.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식민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으킨 게 독립혁명.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자기네들의 독립, 이걸 주장하면서 소위 이제 이 워싱턴, 그 다음에 프랭클린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부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했던 그 리더들이 만든 게 독립혁명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독립혁명에서 독립선언문을 만들죠. 영국에서 권리장전이라는 게 나오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천부인권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고, 민주주의, 의회정치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개념이 등장해. 그걸 합산해서 만든 게 프랑스 대혁명이야. 프랑스에서 막 웃겨요? 예, 보스턴 차 사건 맞아요? 예. 이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에서 라파이에트라는 장군이 그 미국의 독립혁명을 도와주러 가. 그 당시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약간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혁명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독립을 도와주면서 이 라파이에트가 이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배워와요. 그래서 그 소위 사롱이라는 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막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뭐 루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대혁명이 일어나게 돼. 프랑스 대혁명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온 게 인권선언문. 그쵸.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온 게 인권선언문이죠. 맨 마지막 게. 그래서 영국의 권리장전,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이게 이제 세계 인권선언인가? 인권선언문이었을걸?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주요 문서가 있어. 이걸 통해서 인간의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의회 정치,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 그리고 이 인권,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게 시민혁명이에요. 그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위 각 나라의 자본가들이야. 프랑스 혁명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나?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나 만화 봤죠? 미녀와 야수에 보면 미녀의 아버지가 뭐 한 사람이냐면 큰 선주야. 엄청 큰 배를 띄워서 이 배는 뭐냐 하면 무역을 하는 무역선이야.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난파를 당해. 그래서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쫄딱 망해. 그래갖고 이 쫄딱 망한 아빠가 그 자식들에게 선물이 없어서 장미 한 송이를 꺾어왔다가 일이 꼬이는 거야. 그게 미녀와 야수의 배경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도 대선주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프랑스의 소설, 유명한 소설도 있는데 선주들이 주인공인 뭐 복수하는 무슨 백작, 그것도 그 선주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도 이 대선주들이 결국 자본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 부자 자본가들이 세금을 너무나 많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인가 그런가 보다. 세금을 너무나 많이 뺏기게 되니까 그 세금을 왜 평민만 내냐? 성직자하고 귀족을 왜 안 내냐?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 프랑스 혁명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왕과 왕비를 죽인다고. 처음에는 살려뒀는데 얘네가 탈출을 해. 탈출한 걸 국경에서 잡아. 그래갖고 잡아다가 이제 교수형을 시킨다. 단두대에서 잘라서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그 프랑스 의회에서 공포 정치가 시작이 돼. 자코뱅이라는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굉장히 그 급진주의 좌파 정치를 피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귀족은 무슨 사고가 터졌다는 거니? 이거 구라야? 이런 나쁜 놈. 자. 이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좌파 우파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좌파 우파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좌파 우파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프랑스 혁명 의회에서 나온 말이야. 프랑스 혁명에 이제 그 의회가 처음으로 열려. 세금을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데, 그 중에 소위 이렇게 그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그 주도적으로 그 난을 일으킨 평민들은 왼쪽에 모여 앉고, 그 다음에 귀족 출신들이 오른쪽에 모여 앉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은 프랑스의 전통과 왕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평민들은 뭐하러 왕정을 유지하느냐? 우리에게 왕은 필요 없다. 우리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민주주의 하자, 의회주의 하자, 이렇게 난이 이제 그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진보 개혁 세력, 오른쪽이 과거의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 세력. 그래서 좌파 우파 개념이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그 막 의회 정치로 토론을 하면서 그 어떤 이 시민들 중에, 그러니까 이 평민들 중에 보다 더 급진주의가 나와. 그래서 소위 파리 꼬뮌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회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1700년대는 없고 1800년대 파리 꼬뮌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나폴레옹이 나오는 거야. 1790년대부터 1810년대, 그때가 나폴레옹이 주로 활동한 때야. 그때 이 나폴레옹이 나타나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소위 이제 의회 정치를 열었는데, 그 의회에서 급진 좌파하고 보수 우파하고 막 대결했어. 막 되게 혼란스러웠단 말이야. 그때 나폴레옹이 혼란을 틈타갖고 의회를 장악을 해.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전부 죽이는 거야. 전부 죽이고 자기가 황제로 등극을 해. 황제로 즉위를 해갖고 자기가 나폴레옹 1세다. 그래가지고 여왕을 등극시키고 그 여자도 막 강제로 그 무슨 귀족 가문인가 막 이래가지고 왕족인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왕족의 지위를 얻고 그 다음부터 미친 정치를 하는 거야. 뭐냐? 그 국내에 자기를 비판한 세력을 죽이고 국내에 자기를 비판한 세력을 죽이면서 외부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국내의 불만 세력을 무마시키려고 군인 중심으로 막 이탈리아를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쳐들어가고 뭐 스페인을 쳐들어가고 막 이런 거야. 자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다가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의 민족주의를 자유주의를 전파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파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한 반감으로 민족주의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민족주의라는 게 발생하게 돼서 그 나폴레옹을 물리치는 게 그들이 민족이 뭉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야. 그래서 유럽에서 나폴레옹을 꼴통이라 그래, 꼴통. 우리처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이렇게 생각 안 해. 침략자야. 그러다 러시아에 갔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하들이 얼어 죽는 바람에 망해갖고 나중에 섬에 갇혔는데 섬을 탈출해갖고 프랑스로 파리로 들어와갖고 다시 그 쇼하다가 도로 잡혀가가지고 죽는 게 나폴레옹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막 그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에도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에 지난번에 왜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났던 그 만화 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극우래. 극우파래.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극우파라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도요, 극우파가 있어요. 굉장히 꼴통적 극우 세력이 있어. 그리고 프랑스의 좌파는 정말 지나친 좌파야. 그래서 이게 프랑스 극과 극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우리도. 이탈리아도.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 다 비슷하게 극단적인 극우, 극좌 세력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극좌파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다 제거당했죠. 1950년부터 그러니까 1948년부터 65년까지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적인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남한에서 다 죽었어. 다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뒤에 75년도에 또 다시 학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거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솔직히 뭐 가장 급진적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뭐 백기환 선생 정도인데 사실 프랑스에다 치면 프랑스에서 볼 때는 보수로 보이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프랑스 사람들이 볼 때 보수라고 그래.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역사적으로 20년에 걸쳐서 25년에 걸쳐서 학살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진짜 진보 세력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수 세력이야.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는 뭐 친이명박, 친박근혜 세력이 소위 친일본이라기보단 매국 세력이죠. 4대 매국노 세력과 민주주의자들의 대립인 거야. 지금 우리 역사를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라고 보면 안 돼. 지금 소위 좌파가 보수야. 민주주의자들이라니까. 역사를 중시하고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프랑스 보수들이 한 얘기야. 프랑스 민주주의자들이 한 얘기라고. 소위 파리 꼬뮌 시대에 프랑스 민주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리 꼬뮌 시대 1800년대 중반이 오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민주주의, 민족, 역사, 전통을 얘기하면 너네는 보수 꼴통이야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급진 좌파라고 욕먹잖아요. 그게 잘못된 얘기라고. 그래서 그거 급진 좌파 아니야. 전통적인 보수적인 사고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통일 민족 이거는 그 전통적인 보수 사상이야. 그리고 소위 그들을 핍박하는 애들이 누구냐? 4대 매국 세력. 미국에게 4대주의, 일본하고 합작해서 우리나라를 독차지하려는 그 일제강점기 때 돈을 벌었던 그 민족 반역자들, 그들과 민주주의자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독재를 추앙하는 사람들과 민주주의자들의 대립이고, 매국노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대립이고,
전쟁 세력과 평화 세력의 대립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 써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뭐 저기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 이게 그 소위 우파의 특징과 좌파의 특징이 있는데, 우파는 뭘 중시하냐? 민족 중시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 중시합니다. 그리고 전통, 역사 이런 거 중시해요. 그런데 좌파는 어떠냐? 좌파는 민족 이런 거 없어. 그 계급 중심이야. 그러니까 뭐 무산계급? 예. 무산계급을 중시하고, 무산계급의 단결 이런 거 중시하고, 통일 이런 거에 또 별 관심이 없어. 도리어 무정부. 정부는 없는 게 낫다. 이런 거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건 깨 부셔야 된다. 제도 무시. 그 다음에 역사, 이 역사는 저기 뭐 가진 자들의 승리자들의 역사다.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보다 미래 중심. 미래 중심이 그 좌파 세력의 특징이에요. 예.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나요? 예. 이분 관종임. 관종네는 다 관종으로 보여요. 예. 보겸이 엄마 아니에요? 네, 보겸이라는 사람 몰라요? 네. 너무 극단적이네. 미안해요. 이거 교과서에서 애들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그 사회 교과서에 보면, 보수 세력의 특징, 진보 세력의 특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아유, 참 당황스러워. 너무 저렇게 당당하게 와서, 듣보잡, 개 논리, 말도 안 됨,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문득 생각해보면 이거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보수하고 진보의 특징이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자들이 무산계급의 단결, 무정부, 제도 무시, 미래만 생각하고 역사 무시하고 그래요? 아니잖아. 소위 우리나라의 그 야권 세력이 민족이 통일해야 된다 주장하고, 전통과 역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역사 교육을 그 친일사관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대결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실은 누구예요? 민주주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또 뭘 외치냐? 민주주의와 평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통일. 그리고 민족.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외치는, 예.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외치고, 민족의 화합을 외치는,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 대, 누구의? 독재를 미화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중시하고, 민족의 화합이 아니라 그 숙미 4대, 그 다음에 친일 매국, 반민족 세력,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소위 조선은 망해 마땅한 나라였다. 이들의 대립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진보 좌파,
전통적인 진보좌파, 전통적인 보수우파의 대립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소위 야권, 지금의 야권이 민주주의, 평화통일, 민족의 화합, 역사, 전통을 얘기하고 있어. 그죠? 그리고 지금의 이 새누리당, 지금의 이제 친박, 예. 친박, 여권, 친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은 독재를 미화하고 전쟁을 추진하고, 전쟁을 언제든지 하려고, 북진통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진통일. 이게 북진통일이 뭐야? 북한으로 전쟁에서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야. 북진통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반민족 세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다. 이게 저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예. 자, 어때요? 우리 사회는,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런 개념은 맞다 틀리다? 우리 정부를, 예. 우리의 이 지금의 정치 권력을 보수 우파 대 진보 좌파로 보면 안 된다고. 도리어 새누리당이, 여러분 보세요. 진보 좌파, 진보 좌파 무산계급의 단결이 아니라 무조건 돈으로 단결하라. 그죠? 유산계급의 단결. 오로지 유산계급의 단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새누리당이잖아. 그 다음에 무정부. 사실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요? 전혀 안 하잖아. 정부는 뭘 해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또 제도 무시, 헌법 무시하고, 그죠? 예,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질서를 무시하고, 관례를 무시하고, 오로지 유산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간통죄도 폐지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역사였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솔직히 얘기해서요. 새누리당, 친이명박 박근혜는요. 절대 우파가 아니야. 보수 세력이 아니라고. 그죠? 단 기득권 세력일 뿐이야. 권력을 차지한, 돈과 권력을 가졌을 뿐이지 보수 우파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좌파예요, 우파예요? 무식한 질문 하지 말라고. 예. 그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지금 소위 박근혜 정부의 합참의장 후보 봐봐. 지금 북한에서 지뢰 도발을 해서 우리 사병의 다리가 잘려나가서 온 국민이 깜짝 놀래 있는 날 골프 치러 갔대잖아. 그게 박근혜 정부의 안보 수준이야. 지금 이호란 사람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 북한을 갔어. 북한에 가서 남북 대화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남북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초긴장 상태에 있던 날 골프 치고 앉아 있었다니까. 박근혜가 생각할 때는 오로지 자기 아버지의 5.16 쿠데타를 미화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참의장 후보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아까 그렇게 보충 설명하다가 거기로 갔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김영삼이 유일하게 잘한 게 뭐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4.19는 전두환 박정희가 주장한 대로 의로운 의거가 아니라 혁명이고, 왜? 이승만 쫓아냈잖아. 이승만을 쫓아내서 얘가 망명 갔잖아. 정권을 바꿨잖아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는 혁명이고 5.16은 쿠데타다. 그렇게 바꾼 거야. 김영삼이 가장 잘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합참의장 후보가 5.16이 군사혁명이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역사적인, 이걸 석사학위 논문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야. 무엇보다 박정희의 독재 쿠데타를
그걸 미화하려고 한, 예,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자, 외우세요. 5.16은 쿠데타요. 4.19는 혁명이다. 그런데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한마디로 몰 역사적, 친군부 독재적 사고방식이다. 예. 그러니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오늘 이 설명 처음 들으신 분, 그러니까 쿠데타하고 혁명의 차이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예. 본인도 그냥 쿠데타하고 혁명이 뭔 차이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 이게 역사학 용어였고, 본 뜻은 그런 거구나. 다시 한번, 혁명은 뭐라고요? 예. 혁명이란 건, 아무 지위 없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권력자를 내쫓으면 그게 혁명이야. 그리고 쿠데타는 뭐냐? 그 이승만의 하수인이었던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승만을 누구야? 그 분이 윤보선을 내쫓고 군부가 무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 이런 걸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학의 용어야. 역사학적 용어라고.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제 손 드신 분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아는 사람이 국민 중에 10%도 안 될걸? 응.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은 내가 이걸 해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서 아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로그인 안 한 분들, 로그인 하신 분들이 전체 중에 한 3분의 1밖에 안 돼. 로그인하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전체 중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로그인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래. 예. 아니지. 로그인한 숫자가 이제 추천 숫자야. 우리 방송 추천해서 보는 사람 숫자가 지금 2269명이라고. 근데 망치부인 방송을 하루 동안에 총 누적해서 보는 사람이 3만 이상 돼요. 3, 4만이 본단 말이야. 그러면 3, 4만 명 중에서 2,500명이 로그인을 했고, 이 로그인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절반 이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내용은 사실 90%의 국민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망치부인이 맨날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은 다 교과서에서 망치부인이 가르쳤던 내용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건 93년부터 2004년? 93년부터 2002년까지 가르치고, 다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은 2010년 이후로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선동, 마음이 흔들렸구나? 아이, 내가 뭘 어쨌다 그래. 지가 귀가 얇아가지고 가슴이 흔들렸으면서 지가 감동했음시롱 나한테 선동했다래. 지 귀가 얇음시롱 나한테 지랄이야. 왜 119에 전화하지? 망치부인이 내 가슴에 풀을 찔렀어요. 아니면 112에 신고해서 망치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그러려고? 아우, 눈은 높아가지고 등신. 그래도 얘 네가 알아들었으니까 감동을 한 거지. 안 그래?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그 F-35 있잖아요, F-35. 원래 F-15로 하기로 했다가, 공군 중역들이 와서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F-35로 바꿨잖아. 그래서 F-35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한국형 그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된다. 그래서 F-15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F-35를 사기로 했잖아. 그런데 그 F-35를 실제로 이번에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알려졌잖아. 그래갖고 야당이 막 공격하니까 청와대에서 방위산업청을 막 수사하고 조사하면서 너희들 도대체 뭐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발빠른 대처를 하는 걸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6월 달에 이미 알았다네? 이미 지금 9월에 막 청와대에서 쇼를 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9월 달에 이미 보고가 다 들어갔대. F-35에서 핵심 그 기술은 주지 않겠다는 걸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아놓고 3개월 동안 씹었던 거야. 그게 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멍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야당에서 막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제서 조사 들어간 거야. 하여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쇼야. 이명박은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이라더니 박근혜는 숨 쉬는 거 말고 다 쇼야. 자, 그 다음 이야기, 예, 그 다음, 그 F-35 무려 18조 원이야. 무려 18조 원. 18조 원을 들여서 미국 전투기를 사는데 그 전투기를 비싼 값에, 다른 나라가 안 사는 비싼 값에 전투기를 사면서 핵심 기술 이전이라서 가격을 치른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핵심 기술 이전 없어. 그럼 왜 그렇게 비싼 값에 사기로 한 거야? 혹시 그 과정에서 뭐 뒷돈이 오고 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혹시 18조 원을 들여서 18조 원을 들여서 비싼 전투기를 사는데 뒷돈을 주고받을 18 색깔 볼펜으로 똥꼬에 문신 새길 놈들은 없었겠지라고 생각해.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방위산업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구속수사해야 된다. 누구누구 구속수사하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예, 뻔뻔한 공안의 역습. 예, 지금 그게 KBS 이사장인가? MBC인가? 고영주가 MBC 방문진인가? 예, 이 고영주라는 사람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됐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재인더러 뭐라 그랬느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망언을 일삼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누구 때 그 전두환 때 부림 사건, 예, 전두환 때 부림 사건 검사였다는 거야. 그 부림 사건이 뭐냐? 이게 그 항림 사건은 박정희고 부림이 전두환이지? 그치? 둘 다 전두환 때인가? 하여튼 이제 그 박정희 때 유명한 사건은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에 나온 사건이야. 부림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이제 서울대에서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조직이 있었어. 학회가. 그게 항림이라는 학회였어. 그래서 사회과학 서적을 같이 읽고 그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학생들의 독서 서클이었는데 얘네들이 북한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간첩 조직이다. 그리고 고문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대거 그 감옥에 가두었던 사건이 항림 사건이야. 그 전두환 때다. 그 항림 사건을 부산판으로 일으킨 게 부산 사건이야. 부산판 항림 사건이라 해서 부림 사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부산 지역의 독서 서클의 학생들을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은 간첩들이라고 고문을 해가지고 사건을 조작을 했던 거야.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게 부림 사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처음으로 그 사건을 맡아서 인권 변호사가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 그게 부림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고영주가 자기가 그 부림 사건 검사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부림 사건에 그 당시 고문 당했던 사람들이 빨갱이였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변론을 맡았으니 문재인이 빨갱이다. 이런 논리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은 부림 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 그죠? 문재인은 부림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이 고영주가 문재인이 그 부림 사건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그리고 이제 막 떠들었던 거야. 그게 그래서 허위사실이라고 문재인 선수가 그 고영주를 고소했잖아요. 지금 이제 고소한 사건이고 그런데 이 그 고영주 자 근데 이 고영주 사건만이 아니다. 저기 좀 찾아줘봐. 경향신문인데 뻔뻔한 공안의 역습 그 기사 한번 같이 읽고 갈게요. 야, 아예 이제 뭐 되지도 않는구만. 내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 검사에 두 부류가 있다. 그죠? 어제 그 얘기 들었잖아요. 검사에 공안 검사가 있고
특수통 검사가 있다. 그래서 최동욱은 특수통, 최동욱, 윤석열, 박형철 이런 사람들은 소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이고 나름 자부심을 가진 엘리트들이다. 그러면 이 공안검사는 누구야? 박정희 전두환 때 죄 없는 민주주의자를 고문해서 빨갱이 만들었던 괴물들이다. 그러면 지금 공안검사는요. 지금 공안검사는 조금 더 달라요. 젊은 공안검사들은 주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맞는데 주로 정치적인 기소를 해. 그래서 여전히 공안검사는 성공은 해도 그러니까 승진이 잘 되고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 들어서 굉장히 성공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죠. 뻔뻔한 공안의 역습.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고문 조작, 불임 사건의 주역, 황교안, 박상옥 등 반성도 없었는데 중용, 민주주의 퇴행. 무슨 얘기냐.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구 세력의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1980년대 대표적인 고문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불임 사건 수사 검사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검찰 공안 분야에 종사했거나 고문조작, 은폐 수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박근혜 정권이 중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은요, 자본주의자예요. 예. 문재인이나 노무현은 그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특히 재벌들이 잘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노무현 정권의 일관된 정책이 재벌들을 적극 지원 육성했다니까요. 뭐 육성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극 지원을 했어. 그게 이 문재인의 정치 개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문재인은요, 진보 정당보다 보수 세력에 가까워요. 문재인은 공산주의하고 먼 사람이야. 자본주의자라니까. 그거는 문재인 지지자들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재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문재인의 의식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야. 다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만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보다 효율적이고 우월하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지금 전 세계가 제3의 길을 가고 있잖아. 제3의 길이 뭐냐면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하되 분배는 사회주의적인 비판의식을 받아들여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식의 분배를 해야 된다. 그게 제3의 길이에요. 혼합 경제체제.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지. 그 노동계급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문재인이. 그런데 지금 고영주가 문재인더러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도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사람이었지 무슨 정말로 공산주의를 지향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 근데 많은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노무현 지지자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기는 일기장 가서 쓰세요. 예. 무슨 지식인이야.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말이야. 같이 볼까요? 예. 혼합 경제체제란 말 처음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 1990년 이전에는 자본주의하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하고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1990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돼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소위 그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방식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90년대부터 중국하고 소련이 장사를 하는 거야. 그 전에 장사가 없었어. 중국이나 소련은 다 배급제였지 장사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90년대부터 장사를 하게 된 거야. 사고 팔게 된 거야. 화폐로 사고 파는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진 거야. 근데 그렇게 한 20년을 지났어. 9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을 지나 보니까 각 나라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2002년경부터 이제 막 토론을 해요. 국제사회에서 막 심포지엄을 열고 토론을 하면서 뭔가 잘못됐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를 포기하면서 즉 글로벌 경제체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3의 길이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게 사상통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생산은 이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이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전부 다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하고 분배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서민들의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그게 혼합 경제체제.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 그거를 따서 제3의 길, 혼합 경제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면 틀려. 분배를 공산주의라고 하면 틀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약간 차이가 나요.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한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런 의미라면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시장 경제체제는 모든 경제 문제를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한다면 사회주의는 경제 문제를 사회 전체가 조직적으로 풀어야 된다. 사회 공동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분배는 공산주의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뭐라고요? 생산은 자본주의, 그 다음에 분배는 사회주의. 그렇게 추구하는 거라고. 왜 내가 뭐 잘못 설명했어요? 예. 내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어요? 예. 혹시 내 설명이 잘못됐으면, 예. 나의 설명이 잘못됐으면, 그거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제3의 길로 가고 있으니, 뭐 문재인도 그 제3의 길로 가자. 그 정도까지는 할지 몰라도, 이거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제3의 길이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미 제3의 길로 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그 제3의 길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조차도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강화시켜야 된다. 미국도 제3의 길로 가야 된다.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오늘 요 얘기도 처음 듣는 분 있죠? 예, 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망치부인 아니면 누가 이런 거 가르쳐줘? 그지? 요 내용 망치부인 방송 아니면 누가 이런 거 가르쳐주겠어?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뻔뻔한 공안의 역습 읽어보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며 문 대표가 불임사건 변호인을 했고 그 사람들, 즉 불임사건 관련자와 평생 동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1981년 독서모임 대학생 등 22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학습,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한 불임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은 MBC 사장 임명 해임권을 갖고 있다. 고 이사장은 박문진 감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이사장에 임명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불임사건은 2014년 대법원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과 피의자 고문 정황 등을 확인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미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을 지금도 당당하게 공산주의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연행돼 22일에서 61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영주를 비롯해 1980년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이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어느 누구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야기하는 일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 공안사건 담당 검사를 애국자로 여겨 요직에 배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 자, 여러분, 박근혜가 2013년에
우리나라를 아주 요란하게 들었다 놨어요. 전두환 재산 압류 들었죠? 예. 전두환 재산 압류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뭐 전두환의 모든 재산을 왜 이전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막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뻥이었다는. 예. 알고 보니까 실제로 뻥이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 정부는 전두환의 재산을 전혀 환수하지 않고 자기 혼자 1600매덕을 환수한 것처럼 뻥을 쳤는데 실제로 환수액이 너무 미미한 거야. 왜냐 그 환수액이 거의 안 되는 게 전두환한테 뺏은 게 무슨 아프리카 조각상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전두환 시절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만나주진 않아갖고 맨 아프리카 버마만 갔어. 그래서 전두환 집에서 나온 그 무슨 기념품이 죄 아프리카 버마 이런 거야. 돈이 안 되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압수했다고 갖다 놨는데 사실 그게 전두환이 물어야 될 1920억에 택도 없고 한 200 몇십억인가 밖에 안 됐어. 그나마 200 몇십억도 어떻게 나온 거냐? 전두환 꼬봉 재벌들이 그 물건을 나라에서 산 거야. 대신 그거 납부해준 돈이야. 그걸로 전두환 재산 환수했다고 개뻥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뭐이냐? 전두환 재산 제일 환수 많이 한 게 김영삼이더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환수했고, 노무현 때도 환수했어. 그런데 마치 그 과거 정부는 전두환 재산을 환수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전두환하고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뻥을 쳤지만, 실제로 지금 박근혜 측근들이 다 누구냐? 전두환 때, 노태우 때 한자리 했던 공안검사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박근혜하고 전두환은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는 한패라고. 박정희, 전두환이 소위 전두환이 박정희의 양자였다는 거예요. 정치적 양자. 그래가지고 서열 5인가 그랬대. 전두환이. 박정희의 아주 측근 5인방에 들어갔던 게 전두환이야.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누구 나갈 때 박근혜 청와대에서 나갈 때 6억을 챙겨준 거 아니야. 그때 1980년에 6억이면요. 1979년에 6억이면 그 돈이면 음마아파트 30채 값이야. 음마아파트 30채가 지금 돈으로 치면 뭐 얼마? 엄청난 돈을 준 거야. 그러면서 소녀가장이었다고. 야 28살이 소녀가장이면 야 진짜 소녀가장들 다 죽어야 돼. 예. 뭐 내가 지금 비판했다고 막 시비 거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날 지금 고소하겠다는 거야? 지금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누군데? 누가 지금 대통령을 비판한 것도 고소 대상이냐? 이게 뭔 얘기야? 내 방송 안 듣고 지금 시비 중이지? 내 방송 안 듣고 지들끼리 지금 싸움 중이지? 누구야? 왜 방송 방해질이냐고! 누가 들어와서 헛소리를 해도 개무시하면 되지! 내가 뭐라 그랬어? 관심 종자한테 관심 주는 건 김무성 사위한테 뻥 주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누가 들어와서 개소리하면 개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라고! 왜 꼭 그렇게 방송에서 그 댓글을 해줘요? 노통을 비하하든 말든 냅두라고. 일부러 당신들이 그런 사람이 댓글 해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저지랄이야. 특정 시인, 특정 그 사람들어 특정 시청자한테 시비 걸면 블랙이에요. 노통에 대해서 시비를 걸건 말건 개무시를 했어야지. 지금 당신이 그 사람한테 상대를 해주면서 지금 중요한 뉴스에 매결을 끊어진 거 아니에요. 왜 매번 그러지? 진짜 애청자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관심 종자한테 관심을 주지 말라 그랬지. 그건 김무성 사위한테 뻥 주는 거랑 똑같다고. 조용히 캡처 떠갖고 그냥 재단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송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또 한 번만 채팅창에서 뻘소리 하는 애들이랑 시비 튀기만 해봐. 다 블랙이야. 예. 언제나 여러분 봐봐요. 지금 쟤네들이 왜 이 지랄을 했겠어. 이 기사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언제든 노통 지지자들은 단순해. 노통 욕만 한마디 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물불을 못 가리고 난동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들어와서 노통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저 공안의 복귀라는 중요한 뉴스를 방해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중요할 때 욕을 한마디 하면 우르르 걔한테 가서 시비 걸면서 싸우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야. 지금 문재인더러 공산주의자라고 욕한 놈한테 지금 그 기사 읽고 있는데 방송할 맛이 안 나 그냥 이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불임사건은 2014년 대법원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과 피의자 고문 정황 등을 확인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법 연행돼 22일에서 61일간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을 비롯해 1980년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이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느 누구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얘기하는 일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 공안사건 담당 검사를 애국자로 여겨 요직에 배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 우리나라의 권력을 나는 두 세력으로 본다. 하나는 누구냐 하면 김영삼 이후로 20년 동안 성장한 재벌 권력.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재벌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뜯어가지고 독재 권력을 유지했던 군부 독재 세력. 소위 군부 독재 세력의 공안 검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축이고 1992년 김영삼 정부 이후에 만들어진 순수 재벌 세력. 그러면 이 두 세력이 소위 이제 나누어져 있고 박근혜 전두환계가 한쪽이라는 거야. 한 축. 박근혜 전두환 한패라고. 박근혜 전두환하고 군사 출신들, 그 다음에 판검사 출신들이 한 축. 그때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정부를 구성했던, 특히나 이런 공안 사건들을 몰아갔던 경찰, 판사, 검사, 군인, 이것들이 한패라고. 그리고 이제 재벌 중심으로 구성된 또 한 측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적대적 관계일까요? 이게 친박 친이야. 적대적 관계일까요? 아니요, 사돈 관계예요. 얘네들은 사돈 관계예요. 재벌 세력하고 군부 독재 권력 출신들하고 사돈 관계예요. 적대 관계 절대 아니에요. 다 친인척 관계야. 다 연결되어 있어. 예. 자, 그 다음. 이게 박근혜의 책임이 크다.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초원 복집 사건 등에 연루된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친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뒤 국무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옥은 지난 5월 대법관이 됐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내가 볼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박근혜가 박정희 때도 이랬어. 사법부를 완전히 갈기갈기 걸레로 만들었다고. 사법부를 걸레로 만들고 박정희의 종으로 만들었던 게 박정희인데 지금 박근혜가 똑같이 사법부를 걸레로 만들고 있어. 똥 닦는 걸레로 만들고 있어. 독재 권력이 쌓은 똥 닦는 걸레. 대한민국 사법부에
양심을 가진 판사는 없습니까? 대한민국 판사들 다 죽었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던 그 법조인 정신 어디 갔어요? 예? 지금 당신들이 그 고생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박근혜 똥 닦는 걸레 역할로 만족하십니까? 대한민국 검사들 어떤 사람이야? 사법고시 보고 피 튀기게 공부해서 최고 엘리트들이 거기 간 거 아니야? 가서 지금 독재자 딸에 똥 닦고 있어? 대한민국 검사 다 죽었나? 양심적인 판검사 다 죽었어? 살아있는 판검사는 응답하라. 살아있는 판검사는 응답하라.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양심이 있는 살아있는 민주적인 판검사는 응답하라. 안 그러면 국민들이 너희들 모두를 죽이는 날이 온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3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고영주 이사장 같은 분을 많이 증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극단적인 편향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적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편협한 이념과 사고를 가진 구시대 공안검사들이 요직에 등용되고 이런 인사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1970, 80년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요, 요즘 보이는 꼬라지는요, 부정부패도 1970, 80년대 부정부패야. 애들 급식비 빼돌리고 군대에서도 지금 부식비 빼돌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7, 80년대 가난한 나라의 하류 부패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그 어떤 커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 젊은 애들한테 폭행을 당했잖아. 집단 폭행. CCTV에 잡힌 바로 그 영상. 그 집단 폭행한 애들에 대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경찰에게 따졌더니 경찰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부천이었나? 부천 집단 폭행 사건. 길거리에서 국민이 폭행을 당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썼다니까요. 한마디로 경찰이요 7, 80년대로 돌아갔어요. 김영삼 이후에 경찰은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 이런 개념이 있고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완전히 지금 보여지는 경찰은요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다니까. 지금 기가 막혀.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찰, 모든 판사, 모든 검사가 다 그렇게 썩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요직에 앉아있는 경찰 대가리, 검사 대가리, 판사 대가리들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젊고 양심 있는 판검사들이 굉장히 괴롭대요. 젊고 양심적인 판검사들이 너무 괴롭대. 부끄럽고. 왜? 박정희 시대의 판검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김영삼부터 그 민주정부 20년 동안은 민주정부 15년 동안 그 당시 판사들이 부끄러워했어. 검사들이 부끄러워했고. 지금 이 시대 박근혜 정부의 똥 닦는 걸레 역할을 한 사람들 나중에 반드시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분명히 선언하건대 너희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독재에 눈 감고 부역했던 너희들이 후손들 앞에 돌 맞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이명박, 저 권력자들에게 맞서서 헌법을 수호하고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살란 말이야. 반드시 그 날이 온다. 오래 걸려도 반드시 온다. 너희들의 후손이 우리 조상은 이렇게 부끄러웠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이었다. 그런 날 반드시 온다고. 그 다음 뉴스도 하나 있어. 그러면 고영주는 박근혜의 친북 행위는 뭐라고 할 거냐. 고영주가 그 당시 불임 사건의 피해자들을
북한에 뭐라 그랬어? 누구를 저기 찬양 고무? 그 당시 불임 사건의 피해자들더러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등 그래서 고문했잖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편들었던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박근혜도 잡아다 고문을 해. 어이, 박근혜도 잡아다가 고문을 하라고. 아니, 박근혜가 김정일이한테 뭘 하는지 알지? 그 김정일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자서전을 쓴 사람이야. 박문진 접고 박근혜를 고문하라고. 반국가단체 찬양 고문죄라니까? 심지어 태극기도 흔들지 말라 그랬어. 예. 고영주, 박근혜 친북행위는 뭐라고 말할 건가? 박문진 이사장의 보컬 테러, 증거도 없이 주장부터 하고 보는 한국판 메카시즘. 자, 이 메카시즘이라는 단어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고영주가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낸 보컬 테러, 즉 입으로 하는 테러에 관한 뉴스를 보고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독재정권 시기에도 그 어떤 언론사 경영자나 언론 관련 공공단체 책임자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고영주처럼 목소리로 테러를 태연히 자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고영주가 국회에서 펼친 보컬 테러 시리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장병환의 질문이 시발점이었다. 2013년 1월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발언했느냐는 물음에 고영주는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했다. 2013년 1월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한 달 전이었다. 문재인은 그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고영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영주는 같은 당 의원 홍일학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이 왜 공산주의자인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저는 불임 사건 재판 당시 담당 검사였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노무현 자서전에 노무현의 외로운 전쟁에 노무현이 문재인이랑 무로 변론했다고 나온다. 두산백과사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또 네이버 블로그 중에 불임 사건에도 인권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고영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병호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자 초안만 준비한 게 12쪽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같이 애쓰셨고 한미연합사 해체하는 데 관여하셨고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셨다고 대답했다. 문재인이 그랬는지 사실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라는 뜻이다. 불임 사건은 1981년 9월 부산에서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되어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 기소된 용공 조작 사건으로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다. 부산지법은 재심을 청구한 5명에 대해 2014년 2월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검사였으며 서울 남부지청 검사장을 지냈고 변호사 개업을 한 고영주가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노무현이 문재인이랑 무료 변론했다는 이유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한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불임 사건의 피고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건 간에 그리고 그들이 고문당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변론을 맡은 사실만으로도 공산주의자가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변호사가 두려움 없이 법정에 설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일학이 국감장에서 문재인이 무료 변론했다고 해서 공산주의자인가라고 고영주를 힐난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밥 먹고 가족같이 자고 밥 먹고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나라고 물을 지경이었다. 이걸 질문이라고 했나? 아유. 예. 고영주는 국감장에서 융단 폭격 같은 보컬 테러를 계속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3월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뒤 친북 반북가 행위자 임명사전 편찬을 주도한 바 있는 그는 서울시장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 김근태, 서울대 조국 교수를 비롯해 우상호, 이인영, 오영식을 그 임명사전에 올린 이유에 대해 선정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판단한 거라 과거에 친북 행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자 또는 친북 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힌 정치인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고영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한 추정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태연히 했다. 국회에서 고영주의 테러는 전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우상호의 질문에서 묘한 반전을 보였다. 문재인 대표를 불임 사건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여순 반란 사건 등을 보면 공산주의자 아니었냐라는 물음에 대해 고영주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자였지만 이후에 전향했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확언했다. 그렇다면 문재인도 전향을 해야 면책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의 공언이 공정함과 균형감을 바탕을 둔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기 2002년 5월 10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당시 국회의원 박근혜의 행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박근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예. 베이징 도착 이튿날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항 대기실에 머무는 중 일행 한 명이 급하게 들어오며 소식을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걸 타고 오시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5월 13일 저녁 공식 일정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웠다. 곧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머물고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백화원 영빈관 내 별도의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속기사 한 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그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고문을 하라고! 어? 고문을 해, 고문을!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어?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대잖아. 김정일은 남측의 대통령도 아닌 국회의원 박근혜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대접했다. 그렇다면 고영주의 눈에 박근혜가 당연히 친북행위자로 보일 거 아닌가. 단순한 추정으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사람이니 말이다. 고영주는 국감장에서 자신이 박문진 이사장인데 대해 이사장을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시켜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다. 우연한 기회에 맡게 됐는데 맡긴 분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겠죠.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문진 이사장이 청와대의 낙하산이란 사실을 명확히 아는 기자들은 그 말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충성 서약으로 해석하고 보도했다. 고영주는 국사학자 90% 이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이라는 판정까지 내렸다. 1950년 2월 미국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가 연설을 통해 국무부가 온통 공산주의자와 첩자들로 가득하다고 폭탄 선언을 한 뒤 미국 사회를 휩쓴 메카시즘과 일맥상통하는 한국판 메카시즘이다. 메카시는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되풀이하다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방송문화진흥위원회는 MBC 주식 70%, 박근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수장학회 30%를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대요. 예, 그 방송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다. 그게 중요한 조직의 책임자가 가뜩이나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MBC를 공정한 방송, 자유로운 언론으로 되살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보컬 테러를 이유로 고영주에게 사퇴를 요구한다고 해도 그는 요지부동일 것이다. 앞으로 민주체제가 세워져 MBC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혁신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예, 기가 막히는. 자, 그러면 오늘 저 맨 앞에 이야기한 1억 수표, 1억 수표 사건이 왠지 뭔가를 덮으려는 것 같다 그랬잖아. 정말로 덮고 싶은 뉴스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얘기한 뉴스들은 그들이 뭐 별로 신경 안 쓴 뉴스들이야. 솔직히 박근혜나 새누리당에서 신경 안 쓴 뉴스들이야. 정말로 얘네들이 덮고 싶은 진짜 뉴스는 뭐냐 하면 4대강 사업 이후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밝혀낸 건데 수돗물에서 바람 위의 기준치 초과. 무슨 얘기냐면 4대강 사업을 한 다음에 지금 수돗물 집수장에서 그 물을 검사를 했는데 바람 기준치를 넘어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수돗물에서. 굉장히 심각한 뉴스예요. 예. 4대강 이후에 수돗물에서 바람 위해도의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저 기사가 되게 어려워. 막 전문 용어가 나와서. 핵심은 그거야. 4대강 사업한 다음에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발암물질은 정수한다고 걸러지지 않아요. 요즘 애기 엄마들 정수해가지고 그걸로 애들 물 끓여서 분유 타 먹이고 그러잖아. 수돗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쌀 씻어 먹고 반찬 해 먹고 그러잖아.
앞으로 그냥 우리가 먹는 거는 전부 다 그 수돗물로 우리 씻기도 씻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4대강 사업한 다음에 수돗물을 저기로 정화해서 내기 위한 집수장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다고. 심각한 뉴스야. 이거 우리 온 국민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타워팰리스에서 1억 원 수표가 발견됐다고. 수표는요, 다 추적이 돼요. 어느 통장에서 나왔고, 그 돈 어디다 썼는지, 그거 100장, 100만원짜리 100장, 그거 금융감독원에다 물어보면 금방 나올걸? 100장을 버린 것도 웃겨. 내가 볼 때 그거 버린 거 아닌가 싶어. 그냥 버리고, 왜냐, 수표 번호만 100개 적어놓고 버리면 돼. 수표 번호만 갖고 있으면요, 그거 분실신고 내버리면 그 수표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수표는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주워 갖고 왔는데 경찰에서 저 주인을 못 찾았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인테리어 뭐 비용이다. 말이 좀 안 맞아 이게. 그러면서 그 타워팰리스에서 수표를 주운 아줌마는 얼마를 받을까요? 왜 그런 뉴스를 내세웠을까? 이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뉴스는요, 기사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들어도 모르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전문 용어를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알만한 사람들끼리만 알아보는 거야. 소위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터졌어. 너희들 알아서 대비해. 이런 뜻이야. 이 기사 일반인 읽으면 뭔 기사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모르는 내용이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기사를 쓰지 않아. 짧아, 그러고. 예. 결국은, 아니, 모든 뉴스가 타워팰리스 1억 수표로 써놨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남의 집 인테리어 비용이라는데. 중요한 뉴스를 가리기 위한 거야. 또 하나. 오늘 이상득이 소환됐어. 자원외교 비리 관련해서 검찰이 피의자로 이상득을 소환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4대강 비리, 이게 지금 다 연관되는 문제야. 그런데 이상득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검찰 앞에서 그러고 인터뷰하고 들어갔어.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뉴스를 뿌려가지고 뿌려서 중요한 뉴스를 가리는 거예요. 온 국민식은 분노해야 된다고. F-35를 18조 원. 애들한테 돈 없으면 밥 먹지 말라고 지랄하는 나라에서 18조 원씩 들여서 비싼 값에 사오는 후진 비행기. 그 비행기에 원천 기술 포함한 비용이라서 비싸다고 우리한텐 얘기해놓고 원천 기술은 못 갖고 온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입 다물고 있었던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이상득 자원외교 비리, 그거 왜 그냥 소환됐다 이게 끝이야. 이상득이 어떤 혐의로 잡혀왔는지, 자원외교 어떤 게 문제인지 대대적으로 하루 종일 보도해야 되는데 보도가 안 나와. 이명박이 42조 원을 쏟아부어갖고 4대강 사업했어.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나왔대.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될 문제야. You are not alone.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지. 아휴, 내가 오늘 딴 얘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방송이 길었어. 목 아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뉴스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중심 이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뽑아본 뉴스들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볼만 하셨나요? 목 아파. 오늘 방송 들을만 하셨나요? 예.
들을만 하셨다라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추천해주신 251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하고 도망가신 님들, 오늘 밤 녹색 설사의 호수에서 눈뜰지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당신의 다리를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를 마주할지어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또 추천해주신 2559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저한테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그저 사명감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작품을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만나시면 꼭 고맙다, 수고하셨다 인사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민주사회를 꿈꾸는 망치부인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겠어?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쉽고 편안한 길,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세상을 바꿔가는 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응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